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철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현대사회 배경과 이 생태주의의 본질,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 전개되는 것이요,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 독일 중심으로 일어나는 독일 생태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주의 문화운동, 그리고 그럼 한국의 생태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태주의 운동의 출발은 독일을 중심해서, 생태주의 운동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독일어권에서 1950년대 태동기를 지나 1960년대 이 베트남 전쟁, 이 고엽제 살포 등 환경오염, 각국의 이 핵무기 개발 등 여기서 이 반핵, 반전 반핵 운동이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 그린피스가 가동되고 1970년에는 독일의 경우 환경정화 노력이 전국민족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먼저 앞장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이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이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에서 1980이라고 하는 여러 시인들의 앤솔로지, 시집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시인 92명이 이런 생태주의 중심의 시를 써냈어요. 이게 최초 운동의 모습입니다. 시운동인데 거기서 몇 개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말터 허레로의 시조새, 우리 시조새 잘 알죠? 머리는 있는데 발이 3개던가요? 그런 날개, 그런 시조새.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시조새를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수천 년 동안 늪처럼 이끼처럼 웃음을 머금고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예감하는 나. 이전 시조새가 지금 화석이 되어 있지만은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과 자연과 모두가 다 평등한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얘기가 바로 이 시조새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물, 공기, 대지 오염을 직접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지의 살점을 도려내고, 여러분들 그동안 시하면은 대지는 아름답고 아주 자연은 아름답고 이런 노래만 불렀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대지의 살점을 도려내고 대지의 피부로부터 털을 깎듯 숲을 베어냅니다. 더구나 구멍숭숭한 상처 속에 아스팔트를 메꾸어 숨통을 틀어막지요.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좋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문명이 갖는 자연 파괴의 모습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대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지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정이라고는 털끝만도 없는 강도가 되어 밤낮 구별 없이 대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산업화, 도시화, 기술문명, 물신주의. 다그마르닉의 증명에서 우리 모두 마음껏 즐겨보자. 이게 바로 이제 산업, 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서 지금 즐기는 아주 축제의 파티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환상. 우리 모두 즐겨보자.
우리는 쾌락의 칼로 하늘의 내장을 도려내 버렸다. 하늘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뭐 인간이 이제 다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하느님도 무섭지 않고 하늘의 내장을 도려냈다면 끝난 거죠. 이제는 자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미 노래를 멈췄으니 뮤직박스를 틀어라. 광란의 재즈로 발을 뜨겁게 달구어라. 지금 도시 문명 속에서 미쳐 돌아가는 이 현대 문명을 지금 비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스 의리겐 하이제의 징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지구 멸망의 묵시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늑대들을 쏘아 죽였다. 다 잡아먹고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늑대,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늑대까지 죽였어요. 이제 들판은 영영 정복된 셈이다. 그래서 완전히 자연 파괴시키고 정복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과나무도 잔디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세상은 온통 정원으로 변해가 된다. 정원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늑대까지 죽여버린 사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명화 되어버린 이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일 생태시 시집에서 나타난 몇몇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명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도발인가 하는 것, 핵 이상으로 무서운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생태시는 어떠냐? 미국에서 생태학과 문학의 관계는 19세기 미국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 소로운, 이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해서 숲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고, 네이처 라이팅, 이 자연시라는 독자적인 장르로 생태학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시가 쓰여진 것은 역시 그들도 1970년대입니다. 특히 이 게리 스나이더, 모인, 레스키, 그리고 리치의 시들이 이 생태학적인 그런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리 스나이더의 그 거북이 섬이라는 시를 좀 보겠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유레카, 핵발전소, 쌓아놓은 목재더미, 타지 사람이 주인인 제재수들, 나무들이 잘려나간 산등성이의 그루터기, 바다 안개 언저리에 서 있는 유레카.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마을을 다스릴 힘이 없다. 네, 해변가에 위치한 유레카. 참, 이 유레카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 그 유레카라는 낱말의 뜻은 내가 발견했다,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은, 유레카라는 말을 쓴 것은 유명한 에드가 알란 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은, 태초에 신은 우주의 중심이고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만들고, 그래서 그 물질은 확대되어서 많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 삼라만상이 구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삼라만상들이 다시 파괴되고, 그래서 축소되고 이제 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제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문명으로 또는 이 세계로 확대되다가 다시 축소해서 다시 제로, 무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창조와 파괴의 악순환,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레카라는 말은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여기서는 그 유레카를 하나의 그 상투적인 언어로 삽입했다고 봅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유레카, 핵발전소사에는 목재더미, 핵발전소니 목재더미니 이것 전부 다 문명을 상징합니다. 타지 사람이 주인인 제재소들, 나무들이 잘려나간 산등성이의 그루터기, 바다 안개 언저리에 서 있는 유레카, 바로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 모습을 보여요.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마을을 다스릴 힘이 이제 주인을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다스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다시 이 생태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의 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는 철저히 직설적으로 고발하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발, 사실적, 르포 형식의 생태시예요. 이 한스 크리프토프의 시 아닌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52년 런던 상공에 하얗게 피어오른 구름대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인 4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 구름대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스모그. 이것은 스모그, 연기와 포그, 안개를 합쳐놓은 이름이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산화황과 질산이 결합된 물질로서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흔히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한다. 네, 영국 스모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모그가 하루아침에 4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시를 썼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런가 하면 조금 상징적으로 쓴 시도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라는 시입니다. 홍수 하면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오늘날 새로운 홍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되어버린 노아의 홍수가 완전히 천지를 개벽시킨 것이죠. 모든 생명을 다 싹쓸이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싹쓸이가 앞으로도 다올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새의 몸뚱이는 풍만하다. 뼈들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피에 젖은 감람 잎사귀들이 앞으로 흘러가는데 깃털들이 흘러가고 물고기들은 날아가며 나는 목이 마르다. 새의 몸뚱이는 풍만하다 하니까 이게 잘 먹고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에 다가올 홍수, 그것은 이제 나는 목이 마르다 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동양사상. 생태주의 하면은 이 동양의 불교사상과 노장사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사상이나 노장사상 다 자연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죽은 영혼은 초목소주에 깃들인다는 전주설, 인간의 영혼은 나무나 생명체나 동물 속에도 그 혼이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윤회설이죠. 이는 인간과 자연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바로 생명사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불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상, 아트만도 생태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모든 존재들이 마침내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분히 좀 인간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동물도 도를 닦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다분히 자연과 친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장사상은 무의자연, 만물 일체라는 말에 써볼 수 있듯이 일체 인위적인 사고와 행동,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공자적 태도를 거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주의와 일치하나 문제는 적극적인 친자연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허물을 강조한 소극적인 생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그 한양대 어떤 교수가 그래. 학의 목을 길다고 학의 다리 길다고 자르지 말라. 그런 옛날에 그 수필집이 있었어요.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에 손을 대서 인위적인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성공적인 어떤 걸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놔둬라. 이게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문제는 왜 그러면은 이 노자와 장자가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는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깔려 있어요. 막 그래서 같이 잘 살자 이런 적극적인 사상은 아니고 그 날고 뛰어봐야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 자연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바로 노장 사상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한국의 자연 시는 무엇일까? 과거 한국의 시와 생태. 과거 한국 시는 생태학적 관심보다는 자연에 대한 관심. 그 대표적인 시 향가 신라시대도 자연을 노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주술적인 요소를 노래했죠. 고려에서도 뭐 청산리 사월이었다 청산의 사월이었다는 이 자연으로 돌아가. 이 현실 살기가 괴로우니까 자연에 가서 살자. 그런 것 자연으로의 도피. 조선에서는 이 불변성에 대한 자연. 인간은 변덕스러운데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경적 자연, 도덕적 가치. 근데 현대에 와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연.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생태주의적인 그런 생태주의적 철학, 너와 나와 같이 공생하자는 어떤 철학적인 시, 그런 운동은 우리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단체로 환경보호단체들이 있었고 정부에는 환경청이 생긴 것도 결국 199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생태주의 비평으로 신동춘, 최병환, 손효성, 이동순, 박임원, 송영구, 김욱동, 문덕수, 홍문표. 저도 1991년에 한국 생태시의 과제라는 논문을 쓴 일이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고진아와 이경호가 쓴 생태사화집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1970년대부터 운동을 전개했고 우리는 90년대 좀 늦게 출발을 한 것이죠. 그 밖에도 김지아의 중심의 애로움, 김지아 시인이 한동안 민중시 운동하고 오적해서 상당히 하다가 90년대 이후도 철저히 그는 이 생태주의 운동가, 생태주의 시인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신진의 강남주에 흐르지 못하는 강, 이승하의 생명에서 물건으로, 고진아의 우주배꼽, 정현종의 한송이꽃, 문종의 별이 뜨면 슬픔도 향기롭다, 송영구의 풀필이 소리보다 향기로운, 홍문표의 지상의 연가, 나비야 청산가자, 이런 것들이 다 생태주의적인 시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 한국에서 이 생태주의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몇몇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파괴와 실상을 르포 형식으로 고발한 작품, 직접 마치 신문 기사처럼 르포 형식으로 고발한 작품들을 몇 개 봅니다. 김용랑의 대구의 페놀 수돗물, 그 얼마 전인가 대구에 페놀 수돗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로 이제 나타내는데, 그날 그 도시에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설사와 구토, 피부병을 시작했고, 임신 중인 산모들이 태아를 유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아주 그럼 이게 시냐? 완전히 고발문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차피 생태주의 운동은 운동입니다. 뭐 점잖게 지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펜을 칼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태주의 시의 한 모습입니다. 자, 강남주의 비행기에서 보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러지. 하늘의 뜻이 땅에, 낮은 땅의 뜻만 땅에서 창궐하고 있사옵니다. 하늘의 뜻은 안 이루어지고 땅의 뜻만 창궐하고 있다는 거죠. 동맥경화에 걸린 색감과 폐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공장들, 피가 맑아야 한다는 동의보감은 휴지가 되고 있사옵니다. 자외선이 쏟아지는 하늘 구멍을 향해 사람들은 대패질을 계속합니다. 대패질. 그러니 자외선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죠. 철저히 고발적인 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태 파괴로 인한 종말, 이것을 묵시록적으로 했는데, 아주 여기 최승호의 이 공장지대, 공장이 지금 뭐 공장지대가 어떤 곳이냐? 공장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자, 그 공장지대라는 시입니다. 문해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아이를 낳는데 뇌가 없어요. 문해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섭니다. 몸 안에 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이요.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을 한 게 분명해. 아주 대단히 신랄하고 예리하고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이건 물론 뭐 하나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들 이 공장 폐수와 이 오염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렬은 이제 아예 이제 세상 끝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돌기는 돌아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 지구가 돌기는 도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일어날 때의 시간인데도 그들은 생명체들이죠. 산의 그늘만이 길게 뻗쳐 있다.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이 해골의 눈 속을 통과하여 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내린다. 그러니까 햇빛이 해골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혼자 애로이 겨울을 빠져나가면서 공중에 떠 있을 뿐 인류는 모두 어디에 갔는가? 무시무시한 종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파괴가 마침내 인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 다시 우리 생태적인 그런 그 유기에서의 먹이사슬, 이 생태주의를 회복하자. 그 회복하자는 운동의 시, 그러니까 고발의 시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의 시가 바로 이 김지아의 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똥, 똥 하면 우리는 혐오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무시하죠. 그런데 아니, 똥 안 싸고 사는 사람도 없고, 똥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합니까? 똥이 또 다시 거름이 되어가지고 다시 작물을 이렇게 생겨나게, 그놈을 우리는 먹고 또 살고 다시 똥을 넣고, 그런 하나의 순환, 이게 바로 먹이사슬의 순환 구조고, 그게 바로 유기체고, 그게 생태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지아는 상당히 참 그런 점에서 이 김지아는 과감하고 대단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똥 보면 배 먹고 싶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똥을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똥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을 오히려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러니 똥 보면 배 먹고 싶어. 이런 사고방식, 이런 정신에 이르러야 진정한 생태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샘물, 샘 뒤 언덕의 산중잎 스쳐오는 바람을 마셔 동트는 분홍 산봉우리 흰 안개구름 마셔. 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똥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요, 새벽 샘물도 먹고, 그리고 산중잎 스쳐오는 바람을 마시기도 하고, 동트는 분홍 산봉우리 흰 안개구름도 마시고. 그래서 똥만 보면 못 견디게 배 먹고 싶어, 똥을 오히려 사랑하는 연민을 느끼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내 몸이 곧 흙이었을 게야.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똥이 마다 안함, 오고기 장차 가득가득 익어 끝내는 열매 열리게 될 터이었을 게야. 오히려 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똥을 보면 배워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똥 속에 배시시 에린이 웃었을 거야. 꼭 그럴 게야. 자, 이런 경지가 진정한 생태주의적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보면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회학자, 어떤 환경운동가의 논문보다도 김지아의 똥이라는 것이 더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게 바로 시적인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하나, 고형렬의 한이라는 작품에서 아주 재미있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꾀꼬리는 날아왔다. 마음 놓인다. 꾀꼬리야. 아니, 꾀꼬리 한 마리 날라온 것이 뭐 그렇게 반갑습니까? 왜냐면은 생태가 완전히 파괴돼서 철새 다 안 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꾀꼬리가 하나 날라오는 거요. 이게 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보냈던 꾀꼬리,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생명이 다 가버린 상태에서 꾀꼬리가 많이 날라왔다. 마치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한 마리 날라와서 잎을 물고 날라온 거나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도 꾀꼬리는 날아왔다. 마음 놓인다. 꾀꼬리야. 그걸 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 많은 생명계의 균형의 숨은 움직임을 번개처럼 알리니, 바로 뭔가 그래도 꾀꼬리와 나와 뭔가 다시 한번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 소리의 품속에 안기고 또 안긴다.
하도 반가워서 그 소리에 안기어요. 꾀꼬리 소리에 안기는 거예요. 내 소리 경전에 비하면 다른 경전들은 많이 불순하다. 경전이 뭡니까? 네, 성경, 논어, 팔만대장경.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모든 생명체가 죽어있는 현실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꾀꼬리 소리가 성경 말씀보다 불경보다 논어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리 품속에 안기고 또 안긴다. 내 소리 경전에 비하면 다른 경전들은 많이 불순하다. 번개처럼 귀밝히며 또한 천지를 환히 관통하는 이 세상 제일 밝은 광음 새소리, 가장 반가운 새소리, 그것은 바로 빛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 봄도 꾀꼬리는 날아왔다. 1991년 5월 7일 오전 9시 43분. 네. 폐허가 되고 황폐화된 이 사회, 모든 생명체가 죽었지만은 꾀꼬리 한 마리 날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는 이 정현종의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문정이의 딸기를 먹으며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딸기를 먹을 때마다 신을 느낀다고 한다. 딸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생명의 소중함, 딸기 한 송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집 아이들은 딸기를 먹을 때마다 신을 느낀다고 한다. 태양의 속살 사이사이 깨알같은 별을 박아 놓으시고 혀속에 넣으면 오 하고 비명을 지를 만큼 상큼하게 스며드는 아름다움, 이스에 별이 씹히는 재미. 딸기를 먹으면서 이 딸기 속에 뭐가 있냐? 태양의 속살이 있고 사이사이에 깨알같은 별을 박아 놓았고 혀속에 넣으면 오 하고 비명을 지를 만큼 상큼하게 스며드는 아름다움도 있고 이스에 별이 씹힌, 그러니까 딸기를 먹는 게 아니라 별을 씹어먹는 그 환희. 적어도 이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의 생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그처럼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상, 이게 바로 생태주의적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생태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태주의 시가 거기에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서로 같이 어울려 살자. 늘 푸른 강물이듯이 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늘 푸른 강물이듯이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외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그래서 당신은 모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자연도 있고 모두, 네,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외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할딱거리는 대낮의 정사처럼, 좀 야하죠. 엉클어지는 운명이게 하소서. 글쎄 가장 완벽한 결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질적이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결합.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정산의 겨드랑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 호이호이 날아가는 소요 구말리,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서로가 엉클어진 세상,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이 늘 푸른 강물이듯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생태주의 운동 그리고 생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인은 그저 먹고 무슨 흘러가는 구름이나 노래하고 또는 뭐 달밤에 뭐 무슨 사랑이나 읊조리는 그런 낭만주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인이야말로 가장 이 세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정말 바람직한 세상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무엇이 진정한 세상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시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것들은 정말 본질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슨 꽃이나 구름이나, 왜냐하면 플라톤은요 이 꽃이니 자연 현상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고 현상 위에는 본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보여주는 세계는 현상이고 그 현상 배후에는 본질이 있다. 철이는 뭔가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인은 뭐냐?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그림자인 현상을 보고 이미테이션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사랑 타령이나 한다. 그러니 저것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 철인 공화국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게 시인 추방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소리냐? 진리는 저 너머 구름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구름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꽃이 피고 새가 오는 현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시인들도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다. 그런 점에서 시인의 위대함을 철인 이상으로 위대함을 얘기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포에티카, 시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말합니다. 시인이란 마치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헛소리나 하고 뭐 엉뚱한 현실을 떠난 사람, 천만이 아닙니다. 시인도 현실 속에 살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몇몇 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생태주의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환경운동을 하지만 이거 읽어보면 이처럼 절실하게 생태주의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언어가 얼마나 있는가. 뭐 논리적으로 뭐 많은 얘기가 하죠. 그러나 이 시안수가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결코 한가하게 노래나 하는 배짱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자연을 사랑하되 좀 더 철학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생태주의적인 그런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전개한다면 훨씬 더 보람있고 그런 그 가치 있는 환경운동 또는 생태운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는 내번에 이르는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와 자연 그리고 생태주의 시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경청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